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정묘효란부터 삼전도의 구료까지 한글로 쓴 전쟁 기록인 산성일기와 이인좌의 난에 참여한 병졸일기 난리가 왕자비에서 유배의 뒷바라지까지 한 군 부인 허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묘효란부터 삼전도의 구료까지 한글로 쓴 전쟁 기록인 산성일기에 대했습니다. 산성일기 병자는 통틀어 산성일기라 부릅니다. 표지엔 한자로 산성일기전이라 하고 속지엔 산성일기 병자라고 한 장서 각본과 표지엔 한자로 산성일기라 하고 속지엔 산성일기 병자라고 한 낙선 제본 표지엔 그리고 한자로 산성일기 병자라 하고 속지엔 산성일기 병자라고 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궁체로 쓴 것인데 낙선 제본은 또박또박 정자체로 장서 각본과 중앙도서관본은 약간 흘림체로 썼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 선후 관계를 알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궁체로 쓴 것으로 보아 기록한 이는 어느 궁녀쯤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들 기록의 형식적, 내용적 틀은 거의 차이가 없고 산성일기는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고 쓴 전쟁일기이고 즉 전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는 남이웅의 아내 남평조씨가 쓴 병자일기를 비롯해 한 명이 쓴 강도일기, 석지영이 쓴 남한일기, 정지호가 쓴 남한일기, 박황이 쓴 남한일기, 낭급이 쓴 남한일기 내지 병정일기, 그리고 나만갑이 썼다고 알려진 병자록이 있습니다. 산성일기라는 말에서 산성은 남한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청나라 군대가 급습하는 바람에 전쟁의 형세가 아주 급해지자 강화도로 피하지 못한 인조와 세자, 조정 관리들이 이곳 남한산성에서 난을 피하여 있으면서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는 일기입니다. 누르하치의 흉기로부터 대청 황제 공덕비 건립까지 50년 동안 참담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라고 하면 하루라는 시간을 단위로 그날 삶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산성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뒷부분에서 청나라에 사언하고 공물을 바치며 건립한 송덕비의 비명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중심부에서 전형적인 일기 형식으로 날짜별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성일기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나만갑이 쓴 병자록을 번역하여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평 안산에 있는 돌이 옮겨져 놓이고 경상도 평안도에 오리가 싸우고 대구에서는 구름이 진을 치고 청파에 깨구리가 싸우고 예안의 강물이 끊어지고 서울에서는 땅이 붉어지고 성중에서는 하루 사이에 27곳에 벼락이 치고 큰 물이 급히 들어와 동대문 길이 막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날 당시에 자연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문장의 순서이자 의미의 전달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힘이 없는 나라로서 전쟁의 발발을 예고하는 청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성일기는 앞부분에서는 만력 17년은 1589년 선조 22년 누르하치가 영호 장군이 되어 중국 무순승을 함몰시키는 등 세력을 크게 떨치다가 금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1627년 인조 5년의 정묘효란과 1636년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것까지
47년간의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는 병잔령, 즉 1636년 12월 6일부터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 황제에게 3배 구고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637년 2월 8일 성한 사람들이 모두 성 밖으로 나오게 된 일까지 60여일간 벌어졌던 일을 날짜 순서에 따라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1639년 대청 황제 공덕비를 세운 일까지 3년간의 일을 서술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일기는 모두 50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 5월 누르하치가 나라 이름을 금이라 하고 황의를 입고 짐이라 하며 그 후에 심량을 함몰하니 천지가 원숭환을 경락으로 삼아 강령에 가서 도적을 막도록 하였더니 병인년에 누르하치가 원숭환에게 패하여 분통하여 덩창이 나서 죽으니 누르하치의 차자인 홍타이지가 뒤를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의 첫 대목에서 청의 건국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나라 태조가 명나라 장수 원숭환에게 패하여 덩창이 나서 죽었다고 함으로써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냉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서는 홍차이지는 누르하치가 젊었을 적에 상기석을 가다가 어떤 여인에게서 낳았다고 하면서 홍타이의 출생을 비하하며 회화하였습니다. 청조는 신성한 혈통을 지닌 정통의 나라가 아니라고 비하하는 뜻을 담아 기술한 것입니다. 황망한 대가의 피난길부터 지옥적인 전쟁의 마감입니다. 정묘 정월에 강홍립이 홍타이지를 달래어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얼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이날 밤 의주를 음습하니 부영과 판관이 다 죽고 안주를 함몰하니 병사와 목사들이 다 죽었다. 임금이 강화도로 피신하시고 세자는 전주로 분조하시다라고 하고 후검군 3만이 예전 왕이었던 광해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걸고 사르후 전투에서 항복한 강홍립 등 조선인을 길잡이로 삼아 심량을 출발해 조선을 침공한 정묘 호란이 발발한 사실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음력 1월 14일에 의주성을, 음력 1월 21일에는 안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를 포함한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하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내려가서 분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에는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 국호를 대청이라 칭하고 조선의 화친을 청해왔으나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조선을 침략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면서 불시에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를 맞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조정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12일 오후에야 비로소 적의 세력이 급한 줄 알고 13일에 강화로 들어가기를 의논할 때 14일에 임금이 탄 가마 대가가 창왕이 남대문을 나서서 강화로 향하시더니 적장 마부대가 수백 길을 거느리고 이미 홍제원에 다다랐다. 임금이 남문에 와서 앉으시니 상하가 허둥지둥하고 성안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더라. 이조판서 최명결이 자청하여 적장에게 나가 만나보는 사이에 훈련대장 신경진으로 하여금 모하간에 싸우러 나가게 하고 대가는 수구문으로 나와 남한산성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결국 왕실과 조정은 남한산성에 고립되고 적과 접전을 벌이며 고원병을 기다리게 됩니다. 달리 사신을 보내 적의 형세를 살피면서 척화할지 강화할지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하러 오는 군사는 아무도 없고 산성 안과 밖은 단절되어 장기도 끊어지게 됩니다. 적병의 숫자가 너무도 많다는 걸 알고 우리 군사들은 싸울 뜻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성안의 곡식은 점점 줄어들어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긴 1637년 1월 24일에는 적이 남성을 침범하고 하루 종일 행궁을 향하여 포를 쏘니 사발 같은 철환이 3,000기와를 뚫어 한자 넘게 들어왔다라고 하며 남한 산성에서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버텨나가던 때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들은 인조는 마침내 화친을 결심하게 됩니다. 30일에 1세기 무강하다 임금이 세자와 함께 청의를 입으시고 서문으로 따라 나가실 때 성에 가득한 사람들이 통곡하여 내보내니 성 가운데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한이 삼밭 남녘에 구청단을 쌓고 단 위에 장막을 치고 황량산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한이 황금상 위에 걸터 앉아 있고 전하로 하여금 걸어 들어가게 하시니 100걸음 정도 걸어 들어가서 삼공육경과 함께 성내 진흙 위에서 배려하실 때 여러 신하가 돗자리 깔기를 청했지만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 앞에서 어찌 나를 높이리요 하고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시니 한은 남양하여 주찬을 배설하고 군악을 움직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조는 1637년 1월 30일 세자와 함께 천한 사람들이 입는 청의를 입고 서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삼전도 남쪽에 구청의 단을 쌓고 장막을 둘러 황량산을 바치고 앉아있는 청나라 태종 앞으로 걸어 들어간 인조는 돗자리도 깔지 않고 진흙 바닥에서 삼배 구고두의 예를 행함으로써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전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의 기록입니다. 조선이 굴욕적으로 항복한 이후에도 병자호란의 폐단으로 여러 가지 해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복림군과 함께 발행하시니 빈궁의 시비는 6이요 대군 부인의 시비는 4시 따라갔더라. 모든 벼슬아치 상하가 일시에 부르짖으며 우니 임금이 또한 눈물을 금치 못하시더라. 임금이 그 참혹한 형상을 참아보지 못하시어 큰 길을 거치지 않고 산길을 따라가시니 세문으로 황공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637년 2월 8일의 일입니다. 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과 백성들까지도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조선 사람 수백 명을 먼저 행군하게 하고 2명의 오랑캐가 그 뒤를 따르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뒤 심양시장에서 팔려가는 조선 사람의 수가 몽골에 빠뜨린 사람을 제외하고도 6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산성일기는 병자록의 모든 사실을 소재로 하여 번역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된 일과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된 배경이나 경과를 포함하여 조선과 청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왕래하는 국세의 내용, 척화신과 주화신 사이의 갈등, 삼전도에서의 치욕적인 항복을 기록하고 청에 사은하고 공물을 바치는 일, 공덕비를 세우는 일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작자 자신이 지닌 역사의식에 따라 발췌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병자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산성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앞서 홍타이지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 그것입니다. 윤집과 오달제 두 공이 적진에 가서 화를 당했던 사이에 홍공과 아울러 사막사준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도 병자록엔 없는 것인데 척화신들을 존경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산성일기의 작자는 척화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산성일기는 병자호란 당시 전쟁과 관련하여 보고 들은 일들,
즉 남한산성에서 고립되어 접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항복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전쟁 일기로 다시는 이런 지옥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한글로 지은 전쟁 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항조의 정령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인자의 난에 참여한 병졸의 일개인 난리가가 되겠습니다. 1728년 조선 영조 때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한 이후 정치적 위협을 스스로 느낀 소론 강경파들이 일으킨 난으로 1728년 무신년에 일어나서 무신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고자 참전했던 훈련도감 소속의 한 마병이 남긴 한글 일기가 바로 난리가입니다. 난리가는 1728년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30일 동안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험했던 사건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훈련도감 마병을 진솔한 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글 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급 계층인 한 병사가 쓴 한글 일기 난리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기에서는 무신난의 전개와 전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능한 지휘관에 대한 야유와 풍자,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군령 생활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 하층민들의 입장과 처지가 잘 드러납니다. 하층민이 기록한 자신들의 이야기라서 이야기라는 데서 그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일기를 쓴 작가의 신분과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작품 내 몇몇 단서를 통해 훈련도감 소속 마병이고 가족과 함께 한양에 거주했던 도시 하층민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훈련도감에서는 마병 357명이 출정했습니다. 작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난리가에는 참전한 병사로서 전투의 현장과 전개 과정, 그리고 병사들의 활약상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1728년 3월 17일 출전하여 3월 24일 청룡상 전투, 25일 죽산 전투에서 성전하고 5월 18일 서울로 돌아왔으니 약 2달간의 출정이었습니다. 광군이 진중에서 포를 쏘며 나팔을 부니 마병과 포병이 일시에 달려들어 좌우에서 협공하여 적을 잡아 죽이며 적장도 베이고 적병을 몰아내니 시체가 산골짜기에 가득하고 피가 흘러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놀란 도적이 쥐숨듯 달아나고 병사가 선전곡을 올리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모든 장졸들이 절겨 치어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였습니다. 군기와 마피를 얻은 것이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1728년 3월 24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청룡산에 진을 치고 있는 반란군의 진영에 쳐들어가 대성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적장 박종원의 목을 베어 죽이고 산골짜기에 시체가 가득 쌓일 정도로 적병들을 쳐부수고 인장과 장부 등의 전리품도 얻어 적장의 목과 함께 서울로 보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고 산 정상에 포진한 적병을 향해 돌진하는 마병과 보병의 전투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승리에 여세를 몰아 그 다음날 죽산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못 보던 갑옷과 투구를 한 궁사가 저들 눈에 어찌 보였는지 적장이 길을 휘둘러 군사를 호령하지만 호응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산 앞 넓은 들에 마군 300명이 일시에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크게 지르며 적진으로 달려드니 그 군사는 오합지졸이라 어찌 대적하리요. 사면으로 몰아치니 병사가 성성장구하여 적장을 생포하고 좌충우돌하여 적병을 무찌르니 죽음이 상같고 피가 흘러내가 되었다고 1728년 3월 25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룡상 전투의 승리에 이어 죽산 전투에서 광군은 이 인조의 본진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마병 부대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투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못 보던 갑옷과 투구를 한 군사는 바로 마병 부대를 가리킵니다. 당시 훈련도감 소속 마병을 철갑, 쇠로 만든 갑옷, 보병은 피갑, 가죽 갑옷을 각각 착용했습니다. 갑옷의 길이도 마병은 짧고 보병은 길었습니다. 마병은 활을 주 무기로 하며 환도와 평곤을 보조 무기로 휴대했습니다. 철갑을 두르고 선봉에 서서 돌격하는 마병의 힘찬 위세에 적들이 위축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철갑을 두르고 손에 활과 칼을 든 채 날쌘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마병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돌진하는 광군의 기세에 눌려 반군은 쥐들이 달아나듯 도망치고 그들이 버리고 간 군기와 말들의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과 전후에 대했습니다. 난리가에는 병사들의 용감하고 희생적인 활약상과 함께
고단하고 힘겨운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힘든 군령 생활의 모습을 실감나게 정언했습니다. 굶주림, 더위와 싸우며 군령 생활을 했던 병사들의 고단한 삶을 다룬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작가가 하급 병사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급 병사의 군령 생활은 긴 행군의 고된뿐만 아니라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인 먹는 것부터 부족하여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지뢰로 출발해 도착했더니 지뢰 수령이 적에게 패하여 달아났고 적이 곡식과 공기를 모두 다 가져갔다. 많은 병사가 무엇을 먹으며 길을 갈 것인가. 도무사가 명하여 앞 고을에 양식을 실어다가 밥을 지으라 하니 사람과 말이 굶주린 일이 어찌다 기록하리오라고 1728년 4월 3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량미가 전혀 없어서 모든 장수와 군졸이 밥을 굶고 밤을 새워 가며 초파일 새벽에 행군하여 함량 50리를 들어가니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다며 1728년 4월 8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령 생활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군량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마 또한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군량을 하루치 더 먹은 것에 대한 징벌로 하루를 온전히 굶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급 병사의 고생은 굶주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 무더운 갑옷을 입고 가는 힘든 행군도 이들에게는 커다란 고충이었습니다. 새벽에 군사를 독려하여 옥천으로 향할 때 날이 더운데 연일 갑옷을 벗지 못하여 군사들이 병에 걸려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30명이었다라고 1728년 4월 13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벌써 4월 보름이 되니 봄에 입은 병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말이 따라서 길을 가는데 피골이 상접하여 100번 채찍질하면 한 걸음 가니 갈 길은 천리길이었다라고 1728년 4월 15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강을 지날 때 큰 비가 퍼붓듯이 와서 감산, 지금의 김천 추풍역에 들어가니 의복 군장이 젖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1728년 4월 1일 기록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고 군령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음력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더운 날씨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무거운 철갑을 입은 마병의 고통은 더하였으니 행군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중에도 무거운 갑주와 신발을 신고 온몸이 젖은 채로 먼 길을 행군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역적을 무찌르는 공은 지휘관의 몫이지 애초부터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와 힘겨운 행군을 알아주는 것은 같은 고초를 겪은 전우들 뿐이었습니다. 도무사가 각 업에 분부를 내려 병든 군사를 각별히 치료하여 나으면 한양으로 올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리 타양에서 동고동락하는 형제인데 병든 사람을 두고 가니 떠나고 머물매 슬픔을 어찌 견디겠느냐고 1728년 3월 30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각 업에 머물게 하여 치료한 후에 한양으로 올려보내라는 명을 받았을 때 병든 사람을 두고 가니 떠나고 머무의 슬픔을 어찌 견디겠는가라고 탄식했습니다. 형제 같은 우애와 집단적 동료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훈련을 하여 언제나 동고동락했고 목숨을 내놓은 위험한 전투에 임하면서 더욱 굳어진 전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개인 감정에 갇히지 않고 함께 출정했던 동료 군사들의 처지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또 그들의 활약상을 실감나게 묘사하며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를 보입니다.
덕망 있는 지휘관과 무능하고 비겁한 지휘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투에서 지휘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휘관들의 능력과 인성, 전술은 전투의 성패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군정생활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난리가를 쓴 하급 병사는 지배청 지휘관 그리고 지방수령과 양반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덕망 높고 능력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며 칭송했지만 무능하고 비겁한 지휘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착하도다 종사관 박문수여, 지략과 의기가 좋으시고 마병과 보병을 자식같이 사랑하여 아침 저녁으로 친히 물어보니 자기 병사의 등창을 빨던 오기인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서 유능한 지휘관은 참전했던 박문수에 대해서는 마병과 보병을 자식같이 사랑한 인물로 칭송하면서 중국 전국시대 병법가로 유명한 오기 장군의 고사에 견주었습니다. 중상국을 공격할 때 악성 종기로 괴로워하는 군졸이 있었는데 오기가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병졸과 동거동락하는 장수의 말로 가장 신망이 높은 장수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무능하고 비겁하면서 병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한 몸의 안전과 영달을 꾀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도집사 백시철아, 군법이 어떠하건대 어디로 도망을 하였느냐. 최은관 권희아가 화원군의 곤양군수, 너희들 부끄럽지 않겠느냐. 가련하다 안성군수, 자기 군사 거느리고 우천봉에 올라갔다. 지략 많은 거미중군, 선봉은 하지 않고 좌천봉에 올랐다. 우습다 별초의 벽장을 어디 있길래 오지 않는가. 전양군 전라 병사라니 그 무슨 공이겠는가 라며 1728년 3월 25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집사 박씨처럼 비겁하게 도망했고 상주 영장인 한석은 군마 1만 명을 거느렸음에도 꼼짝하고 있다가 역적들이 잡히고 난이 평정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으로서의 무능과 위선이 여지없이 폭로된 인물들 권희학과 박찬신, 이익필은 난이 평정되고 나서 오히려 양무 원종 공신으로 관직, 성진과 명예를 얻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에 대한 풍자와 조롱, 덕망 있는 지휘관에 대한 칭송, 반란군과 그 협조자들에 대한 분노,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과 참전 병사들의 고된 생활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 등은 전란에 참전했던 하급 병사의 집단적 정서와 의식을 반영했습니다. 훈련 도감 소속 병사는 수도 도성의 하청민으로 생활했던 도시 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농민 신분으로 일정 기간 수도에 올라와 군역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일반 병사들과는 처지가 달랐습니다. 이 점은 난리가에 투영된 작가의 의식과 정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하도다 그 1000여 명의 백성이 그 도적의 편이라 여겨졌는데 애매한 피란하던 백성이 남녀 없이 살아보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노소 없이 다 죽임을 당하니 그 잔인함을 어찌 다 청량하겠는가라고 1728년 3월 26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의 진압 과정에서 관군에 의해 무고한 백성이 무려 1000여 명이나 희생당했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그들의 죽음으로 내몬 지배청의 잔인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반 백성에 대한 이런 연민은 하급 병사의 사회적 지위와 사는 처지가 그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훈련 도감 소속 군졸을 양인이거나 천인이었으며 그들의 생활은 가난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한양에서 상시 근무하는
일종의 직업군이었지만 급료만으로 한양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역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등 돈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는 일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런 공통된 기반 위에서 작가는 반군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백성들의 죽음을 동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관군의 잔인한 진압 행위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군가 진짜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한잠을 이룬다. 입으로만 큰 소리쳐 사나이라느냐. 너와 나 결에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훈련과 훈련 속에 맺어진 전우야. 국군 용사의 자랑을 가슴에 안고 내 고향에 돌아갈 땐 농군의 용사다. 군에 가신 분들은 이 노래 다 불러보셨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왕자비에서 유배 뒷바라지까지 분성 군부인 허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꿈을 품고 조선으로 귀국하지만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46년에 인조의 수라상에서 독이 발견됩니다. 인조는 독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자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이 청나라 심양에서 영모의 뜻을 품었다며 자신의 며느리를 배우로 지목합니다. 끝내 강빈은 서인으로 배출당했고 영모의 혐의를 안고 사사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성 군부인 허씨의 삶을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군성 군부인 허씨는 경안군 이회의 부인이자 임창군 이홍과 임성군 어엽의 어머니입니다. 경안군은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로 2살의 아버지를 잃고 3살의 어머니가 사사되는 데다 그로 인해 두 형제와 함께 제주도로 유배갑니다. 제주도에서 고초를 겪던 두 형제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경안군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 허씨와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던 해에 경안군은 22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결국 경안군의 두 아들도 영모의 혐의를 안고 제주도로 유배가게 됩니다. 군성 군부인은 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배지에 함께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노년에 이 경험을 한글로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이 바로 건거지입니다. 거기에는 분성군 부인이 직접 번역한 내용과 두 아들의 유배에 대한 기록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다시 필사한 제4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거지는 왕실 여성이 자신의 유배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시대 여성이 자신의 기억을 적은 보기 드문 한글 일기입니다. 왕자비에서 유배 뒷바라지까지 한 분성 군부인 허씨의 삶을 보게 됩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꿈을 품고
조선으로 귀국하지만 불의의 죽음을 방지하게 됩니다. 1646년에 인조의 수라상에 독이 발견됩니다. 인조는 독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자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이 청나라 심령에서 영모에 품었다며 자신의 며느리를 배우로 지목합니다. 분성 군부인 허씨의 삶을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성 군부인은 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배지로 함께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노년의 이 경험을 한글로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근거지입니다. 여기에는 군성 군부인이 직접 작성한 한글 기록과 소현세자의 외정손인 박사수가 한문으로 번역한 내용과 그 아들의 유배에 대한 기록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다시 필사한 제4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 유배길과 허씨의 위기 대처에 대해서입니다. 1679년 봄 광화도에서 숙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흉수가 발견됩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인 임창군이 진짜 성인이자 나라의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임창군과 임성군은 영모에 가담한 바가 없었으나 숙종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배를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거지 서두는 1679년 기민년 봄에 도성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종은 군성 군부인에게 도성 밖으로 피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우리도 함께 피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합니다. 군성 군부인은 여종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기 집안은 나라와 존엄을 함께 함으로 피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분성 군부인의 두 아들은 영모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는데 이때 군성 군부인은 35살, 임창군은 17살, 임성군은 15살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주도로, 둘째 아들은 대정으로 각각 유배지가 나뉩니다. 어린 아들들이 따로 유배갈 위기에 처하자 군성 군부인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 왕후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이날 오후에 두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런데 임창군은 제주도로, 임성군은 대정으로 유배가 달리 정해졌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성 왕후에게 편지를 올렸다. 제가 지금까지 두 아들에게 목숨을 의지하였더니 이제 만극한 일이 생겨 천리 절의 고도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자가 떨어지게 되면 서로 생사조차 모르게 될 것이니 제가 아들들을 따라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가게 한다고 하시니 정신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올리게 됩니다. 분성 군부인은 명성 왕후에게 두 아들이 같은 곳으로 유배가야 자신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애원합니다. 명성 왕후와 자신이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명성 왕후는 숙종을 통해 임창군과 임성군을 같은 장소로 유배가게 합니다. 가족들은 제주도로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유배 일행을 구경하러 나옵니다. 우리 일행이 성문을 겨우 나가 나루에 이르러 가마를 내렸다. 일행이 탈 배가 나루에 도착했다. 사방에서 모두 슬픔을 돕는 듯하여 나루의 모래와 물거품이 어지럽게 섞였다. 사람들은 쫓아오는 제비가 물새가 지적이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돌아올 날을 생각하니 언제가 될지 몰랐다. 슬픈 마음이 솟아나 시름과 원망을 이기지 못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늙은이는 붙들고 어린이는 이끌어 강가에 물이 지어 가득하였다. 그 중에 유식한 사람이 말했다. 저 어린 나이에 죄도 없이 죄인이 되니 진실로 가련하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강가에 가득했다.
말세의 인심이지만 기특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허씨는 자기 집안이 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배객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조차 어린 왕족들이 죄도 없이 죄인이 되었다는 한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서울을 떠나게 되지만 유배지로 가는 길조차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임창군이 크게 앓는 데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으나 일행의 병으로 인해 추자도에서 발이 묶이고 맙니다. 분성 군부인은 추자도에서 머물면서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자 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나운 냄새와 더러운 기운이 사방에 쏘이고 모기, 벼룩, 이가 온몸에 붙으니 안이 꼽고 괴로워 100가지로 한하고 1000가지로 애달파 회포가 일어나니 살 뜻이 없었다. 이때 나의 서름이 나라를 원망하고 조정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생에 내가 무슨 악업을 쌓아 이렇게 고초를 받는가 하며 또 생각하니 지금까지 온 길이 절반이 못 되는데도 벌써 무한한 괴로움을 무수히 겪었구나. 조용히 앞일을 헤아리니 더욱 아득하다. 유배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해골이나 서울 가까운 데 묻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져 소리내어 통곡했다. 상하 일양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 내가 자결할까 걱정하여 내가 차던 칼과 짐에 있던 비상을 다 치웠다. 일행이 내 온몸을 주물러 간신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 여러 조상이 다 모였는데 비록 생전에 뵙지 못하였으나 모습이 완연하였다. 우리 남편도 곁에 계셨다. 모두 나를 위로하여 말씀하셨다. 어찌 이렇게 과도히 슬퍼하는가? 우리가 마땅히 널리 청혼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로 제주도로 가던 일행은 멀미에 시달리다 추자도에 머물게 됩니다. 분성 군부인은 과거에 대한 환탄과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차라리 추자도에서 죽어서 시신이라도 서울과 가까운 곳에 묻히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자신이 크게 통곡하자 일행은 모두 통곡했다. 겨우 잠이 들자 꿈에 설령들이 나타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갖은 고난 끝에 겨우 제주도로 도착했으나 방 한 칸, 마루 두 칸의 작은 집에서 지내야 하는 데다 가시로 담을 덮고 군사로 감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숙종이 유배객에게 관하에서 음식을 제공하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관하에서는 간신히 배를 채울 정도의 음식만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병에 걸리고 맙니다. 먼저 임성군이 감기에 걸려 약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분성 군부인이 월경수를 먹여서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창군이 병에 걸려 얼굴이 쟁반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분성 군부인이 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내 홀로 무엇하리요 하고 통곡하자 관하에서 드디어 사람을 보내 민간요법을 써서 병이 낫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차례로 병치레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 임창군의 딸이 태어났는데 여름이 되자 모기가 방에 들어와 사람을 물고 쏘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는 밤마다 땅에 멍석을 깐 후에 눕히고 병풍을 치고 장을 덮고 방에 쑥을 피워 가득한 후에야 볼을 덮고 바람벽을 둘러 모기를 잡았다. 모기가 없으면 들어가 잤다. 남은 모기가 틈에 숨었다가 사람을 물고 지네가 성하여 방 안에 어지럽게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성 군부인은 유배지에서 온갖 교초를 겪다 병이 악화되어 결국 가족들과 이별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683년 전남 해남으로 이듬해엔 강원도 삼척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이들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온 것은 1684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건거지는 분성 군부인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1715년 고희를 맞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집안의 유배 경험을 글로 적게 되었으며 이후 1718년 강빈의 신원이 이루어지자 짧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무죄 호소와 후손 경계를 위한 인정투쟁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거지는 무엇보다 왕실 여성이 자신의 유배 체험을 직접 기록한 희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유배 생활에 대하여 기록을 남긴 예로는 한산 이시의 고행록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산 이시가 남편 유면천의 유배에 동행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왕실 여성이 한글로 자신의 경험을 남긴 자료로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해경궁의 남편인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힌 사건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경궁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성 군부인은 왜 자신의 유배 체험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거지라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성 군부인의 기록을 한문으로 번역한 박사수는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중국 한나라 시절에 살았던 풍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들고 있습니다. 풍이가 건거라는 땅에서 광무제에게 잡혔으나 황제가 그를 풀어주었는데 풍이가 광무제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의 총의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사수는 분성 군부인이 풍이보다 심각한 난을 겪었으며 풍이처럼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므로 책의 제목을 근거지라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한서 풍이전에는 풍이가 광무제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풍이는 황제에게 소신을 빼앗겨서 하북에서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신도 감히 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광무제가 하북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광무제가 근거에서 자신을 풀어준 은혜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이는 황제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다짐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분성 군부인이 이 책을 쓴 이유도 후손들에게 선조의 유배를 잊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과 함께 임금에게 자신의 집안이 무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성 군부인의 집안은 소현세자의 적통을 이었으므로 언제든 역모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성 군부인의 시어머니인 강비는 사사되고 두 아들은 유배갔고 이후 분성 군부인의 손자이자 임창군의 장남인 밀풍군 이타는 이 인자의 난에 휘말려 자길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회학자 악셀 호네트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개인의 근본적인 기대가 훼손되고 집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집단의 인정투쟁의 동기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성 군부인의 글쓰기도 인정투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활용하여 집안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정쟁으로 고통받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의 일생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헤아릴 수 없는 걸음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길 눈물로 봅니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길 눈물로 봅니다 여자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걸음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길 눈물로 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빛
내일